먼저 받으신 봉투를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입학 테스트 초중고 입대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 나가실 때 상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10% 6월 등록에 한해서 10% 할인권을 어머님들께 드릴 겁니다. 교환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초등, 중등 문예원에서 길러진 훌륭한 인재들이 고등관에서 현재 기흥고 전교 1등, 그리고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 상현고, 서원고에서 각각 1, 2등급 상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풀 기파랑 고등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현재 부천 4개 국어학원, 그리고 부천 초중 기파랑, 그리고 평촌 초중 기파랑, 그리고 수지 초중 기파랑, 그리고 구풀 고등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청화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청화 원장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많이 와주신 겁니다. 항상 저희가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약자분들이 한 250명 정도 예약이 오면은 항상 노쇼는 4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정확히 맞았죠? 그래서 지금 한 150석, 160석인데 자리가 부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제 기파랑도 많이 하고 목동도 제가 오픈했고요. 전 최용우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기파랑 대표라고 제 외모가 약간 그래서 최용우 대표님은 따로 계신 거고 저는 거기서 프랜차이즈 이청화 원장인 거고 국어는 한 23, 4년 정도 했습니다. 뭐 재생들 위로 많이 했고 EBS,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국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원장이라는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 초등기파랑과 중등기파랑이 가야 할 길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국어를 20년을 해보니 이제 국어 이해력과 문해력이 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아이들, 중등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야 고등에서 내신을 얻고 혹은 고3 때 수능에서 1, 2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면서 거기에 기파랑이라는 걸 만나면서 그 기파랑 원년 멤버입니다. 목동도 오픈했고 그 기파랑 제가 아마도 대표는 한 3, 4년 된 거죠. 이제 기파랑만. 그래서 기파랑 초중등 기파랑과 그 아이들이 필요한 고등에 필요한 능력들을 제가 책임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들 저희 혹시 아세요? 저희 확장 이전했습니다. 박수 안 주십니까? 자, 그건 감사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창피할 게 없어져요. 엄청 힘든 거 아시죠? 일단은 확장이라는 건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어렵죠. 없으면 확장 안 하죠. 두 번째, 자리 얻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우사, 그 좋은 자리, 비즈마르는 아니지만 스타벅스 건물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옆 건물에 그저 파인만, 카이텍, 영어 그리고 우리가 있죠. 확장 이전한 지 얼마 안 되고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이 내신알이야 또 이전해서 세팅하고 이제 더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중등기파랑이고 고등이고 초등도 지금 너무 좁죠? 이제 만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장 이전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저는 원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저도 국어로 할 수 있지만 오늘 연사 누구 모셨죠? 이준기 원장님 모셨죠? 아시죠? 이 기파랑 이름 지은 사람입니다. 기파랑 시스템과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고 지금 대치동 총 5개 총원장입니다. 모시기 힘들어요. 근데 이준기 원장이 오셔서 초등 중등의 그 원리를 누구보다 아는 신호 대표 모릅니다. 이준기 원장이 합니다. 그죠? 그분 모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단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 옆에 있네? 좀 딱딱할 겁니다. 원리 이성주의에 오늘 T 많이 하셔야 돼요. T. F는 놓고 오시고 오늘 T가 엄청나. 딱 보시면 T입니다. 생기건 F인데 말은 T 거고 내용 T 겁니다. 준비되셨죠?
근데 그게 원래 2시간 가야 되거든요. 1시간. 압축. 확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임성영 입시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온라인 게임 되게 유명합니다. 현재. 그래서 온라인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최영은 국풀TV 유튜브 있어요. 거기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목 입시, 의대 입시, 현재도 수시 정시를 입시 전문가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 많이 하죠. 1분 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입시 전문가가 옛날 손준 대표님 저 메가스터디처럼 입시의 거대 전략을 아는 입시 설명회가 있고 실제 수시와 정시를 쓰면서 써주면서 하는 입시 전문가가 더 진짜입니다. 실제 하는 분이 이해되십니까? 하지 않고 입시 전략 내용을 알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실제 수시 정시를 1년에 몇백 장을 하면서 입시 정보를 버무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그 임성현 소장을 모십니다. 근데 이분도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혼자. 네, 11시 40분에 끝내야 됩니다. 1시간. 그래서 아마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또 한 분만 부르자니 또 아깝고.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너무 욕심낸 거죠? 오늘 티 잘 발휘하시고 그래서 잘 따라 주시고 저희는 여기 공무원이라 1시간을 딱 끝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할까? 이거 초등 때 그 이해력, 어휘력, 그리고 중등 때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어, 현대시 200선, 고전시가 200개 다 외우고 고등부에 올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대비하면 3, 4등급입니다. 저도 저 현업 뛰고 있습니다. 지금 중3, 고1, 고2, 고3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현업을. 왜 뛰는지 아십니까? 학원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만 왜 뛰겠습니까? 저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신 연구, 컨텐츠 연구, 그걸 이제 뿌리는 역할이 제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해 할 말 너무 많지만 중2, 중3 때 우리가 초등, 중등이라는 건 이해력 플러스 고등에 필요한 모든 문법, 문학 작품, 지식 또한 우리 중2, 중3 기파랑에서 다 넣고 고등학교 올리고 그럼 저희 국풀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 서원고 아이들의 내신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준기 대표님 모실 건데 아까 저보다 박수 소리가 한 3배 정도 더 크게 아까도 우렁찼으니까 그렇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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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어머님들이 중간에 피크닉을 가지 않으실까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준기입니다. 대치 기파랑 원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파랑문회원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필 이름이 이준기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본부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본부장 직함을 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외모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터에 이미지를 떡하니 박아주신 덕분에 외모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대치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치 설명회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1시간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좀 장을 빨리 넘기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마 종이를 넘기길 포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이 넘기고 메모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보시면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잠시만요.
안 넘어가요? 네네. 설명회가. 제가 할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작년에 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킬러 문항을 배제했을 때 수능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넣었습니다. 일단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어려운 문항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 킬러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 내린 건 이렇게 교육부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활용해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를 반복 훈련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능의 취지하고 적합하진 않습니다. 수능에서 기존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문제화하지 않는다 라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걸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그간의 문제를 내왔다 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보시면은 정답률이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 몇으로 보이시죠? 숫자가? 2.9로 보이시죠? 이게 29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2.9라고 하는 건 거의 10명 중에 3명 정도, 이제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정답률이 2.9%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률이 몇으로 나와 있나요? 15.1%로 나와 있죠. 연필을 굴리는 게 오히려 정답률이 높다. 그냥 괜히 머리를 써서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 20% 이하로 정답률이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잘못 설계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률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킬러 문항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게 작년 수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 수능에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좀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라는 게 어떤 의미냐? 100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이 쉬울 때와 어려울 때가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의 100점은 한 130점짜리 100점,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 때의 100점은 150점짜리 100점, 이렇게 환산해 주는 게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킬러 문항을 배제한 게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였습니다. 이때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는데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됐나요? 표준 점수가 올라갔죠. 표준 점수가 과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150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험을 쉽게 내려고 한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고, 국어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면 수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어의 난이도를 낮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2024학년도에서는 만점자가 64명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0.014%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치동에서 혹은 강남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64명만 국어 만점자인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사실 64명만 국어 만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만점자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주된 과목이 바로 국어인 거예요. 한번 역대 만점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한 140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점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죠. 뭐 3000명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능 가형, 수능 나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만점자는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1등급이 곧 만점이죠. 즉 100점 만점 시험에서 90점 이상이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5만 정도 되죠. 숫자가 이미 팍 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만점을 받는 게 물론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비율이 낮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13%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만점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영어는 더 이상 변별 요소로서 상위권에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어를 한번 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표준 점수가 낮아졌고 다시 2024년도에 표준 점수가 150을 찍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하로 찍히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는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수능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때 만점자의 숫자는 3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30명이 안 되는 국어 만점자가 있었던 정도로 시험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괜찮겠죠? 네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수능에서 과연 국어는 어떨까? 이 예상들을 많이 해왔었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공통 과목 75%, 선택 과목 25%로 구성이 됩니다. 총 45개 문항 중에서 34개 문항은 독서 절반, 문학 절반을 나눠서 34문항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때 독서는 책을 읽는 독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문학이 아닌 비문학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나이 때에는 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은 말하는 방법, 작문은 글을 쓰는 방법,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문법입니다. 어떤 게 어려울까요? 문법이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싶은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통과 선택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2028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매체를 제외하고 언어 문법의 중요도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 문법은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과목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현재도 언어 문법이 중요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때도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언어 문법이 더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수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과목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신을, 고등 내신을 준비할 때에는 언어 문법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미적분, 기하가 제외됐습니다. 이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이 아니라 미적분 2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2와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 수학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네네. 자,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유지됩니다. 변별력에서 큰 의미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지정을 했어야 됐는데, 사회도 과학도 뭐로 되어 있나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언제 배울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운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경제가 재밌다 혹은 지리가 재밌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음식으로 따지면 약간 시식 코너에 가까운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시식 코너에 있는 것들로만 음식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도의 문제 출제가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하고 과학에서 상대평가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한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넘겨봐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입시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2028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예상한 4가지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로 결정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오셨었어요. 왜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몇 년이 됐나요? 30년이 됐죠. 3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제도도 할 수 있는 변화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지만 전혀 미래형 수능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안, 2안, 3안, 4안 중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 2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탐구 과목 1과 탐구 과목 2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국어하고 수학을 상대평가로 보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상대평가로 보는 이 안은 사실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 부담 자체가 적은 과목을 상대평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걸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수능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국어는 문제 자체가 원래 어려워서 혹은 어렵게 공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능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변별력을 140점대 후반으로 표준 점수가 나오도록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화하는 수능 제도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 국어가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수능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오답률 탑10 그리고 화법과정문 오답률 탑10을 한번 보면 어떤 색깔이 많나요? 비문학이 많죠.
비문학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10개 중에 7개는 비문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가 어렵다는 거의 본질은 무엇이었다? 비문학이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가 되면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한번 볼게요. 어떤 색이 많이 추가가 됐나요? 분홍색이 많이 추가가 됐죠? 이 분홍색은 어떤 과목입니까? 문학이죠. 문학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마 이 경향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비문학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읽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전공 서적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읽고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지문들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어떤 이제 영상들이 올라왔냐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갑자기 시험지 주고 풀어보세요. 혹은 경제 전문가한테 경제 지문 주고 풀어보세요. 그래서 막 틀리는 거 영상으로 나오고 이런 류의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너무 비문학을 비인간적으로 어렵게 내지 말자. 라고 해서 문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현상이 나왔지만 사실 이거 어머님들께서는 이걸 색깔로만 그냥 보셔서 그렇지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문제 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요소가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문학에서 오답률이 70%가 나오게 하려면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가 대단히 헷갈리는 문제를 출제해야 돼요. 대단히 헷갈리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복수정답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고, 복수정답 시비에 휘말리면 교수님들이 자기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게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작품을 가져와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소설을 어렵게 바꿀 수도 없고 시를 어렵게 바꿀 수도 없고 사실 문제만 어렵게 출제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문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의 눈치를 봐서 비문학이 다소 쉬워진 감이 있지만 다시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비문학이 난이도가 점점 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려면 비문학을 어렵게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어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건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국어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을 다 따로따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비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의대를 비롯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학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머님들하고 고1 때 좀 이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얘가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 문제를 하나 가져와 왔습니다. 자,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기에서 새에서 쇠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져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고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을 한번 볼게요. 새장에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이겠죠? 자, 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난다라는 거죠. 근데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뭐다? 정답 4번이다.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문제를 풀었나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키도 푼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문학도 결국에는 비문학을 푸는 것과 유사한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학 작품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대부분은 문학 작품 역시도 비문학적으로 문해력으로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문해력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글을 못 읽는 아이한테 문제만 많이 풀린다고 해서 더 이상 점수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같이 고등, 중등 전문학원도 초등에 눈을 돌려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학생들한테 문해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건 고등학교 때 망가져서 혹은 고등학교 때 글을 잘 못 읽는 아이한테 아무리 선생님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저학년 그리고 초등 고학년으로 눈을 돌려서 학생들에게 문해력을 신장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글을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문해력이 국어 학습의 기본이자 결국에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해력을 갖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판학 문해원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로 가보면 고등학교 내신을 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테고 우리가 대체로 요즘에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역으로 대학을 가는 게 인생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기에도 매우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신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일단 총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졸업기준 수업시간이 줄어들어요. 공부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표상의 변화가 더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학급별로 시간표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수업해주고 가고 또 선생님이 수업해주고 가고 학교에서 제시된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구조죠. 근데 학생 개인별로 시간표를 구성하는 건 우리가 언제 했었나요? 대학교 때 했었죠. 대학교 때 하는 걸 고등학교 때 하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기초 프랑스 회화나 기초 일어 회화 같은 거 대학교 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가보면 일문과하고 불문과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거의 거기에서 동창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창회를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 아시죠? 학점을 따기가 쉬우니까. 고등학교라고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이번에 일어를 한번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일본어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3명이 듣는데 2명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외교관을 꿈꿨다는 이유만으로 6등급이 찍혀요. 그렇죠? 그냥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인생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부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어떤 평가를 하기로 했었어요?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됐다는 거의 본질은 무엇이냐? 더 이상 고교학점제가 그다지 유의미한 제도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듣고 싶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가는데 너무나도 불리한 과목이 있으면 어머님도 아이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표를 짜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듣는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상대평가 5등급제는 9등급제랑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볼게요. 현행 제도에서 봤을 때 9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2025학년도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24%, 32% 5등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숫자 4% 안 들어가서 세로로 나온 거 보이시죠? 숫자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머님들께서 이게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등급, 2등급을 합치면 11%죠.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10%죠. 지금 1등급, 2등급이 1등급으로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봤을 때 학생 수 30명 기준으로 1등급은 몇 명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명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영어도 다른 과목들도 다 어떻게 받아야 돼요?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반 1등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2등이 열심히 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많이 완화시켰어요. 한 반에 몇 명 정도 1등급? 3명 정도 1등급 받자 인간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신 1등급이 너무 많아져요. 내신이 변별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신 1등급이 나와서 옛날에는 의대를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신 1등급이 나오더라도 성균관대 조금 높은 학과? 요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부터 의대를 갈 수 있는 애들까지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뽑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면접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신으로 애들이 나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들, 중학교 때 학생들이 국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으십니까? 평균적으로 80점대 후반 정도 받아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이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90점 이상 학생들의 비율이 96.7%였어요. 그리고 만점자의 비율이 42%였어요. 저희 학원의 평균 96.7이었습니다. 잘하는 학원이죠? 맞죠? 잘하는 학원이에요. 근데 잘하는 학원이지만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다는 것과 별개로 중학교 점수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중학교 때는 90점만 넘으면 뭘 줍니까? A를 주죠. 그래서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전화를 해서 저희 애가 국어는 중학교 때 항상 A였는데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죠?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모든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으면 3등급도 뜰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이 A등급, 중등 A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청화 원장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고1 내신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 3등 안에 드는 거,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대치동에서는 바로 대성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성학원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2등급이 뜨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정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성학원으로 뛰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파랑의 학습 전략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봤을 때 국어는 독서, 비문학, 문학, 문법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등 기파랑과 중등 기파랑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초등 기파랑 문해원은 중1도 다니지만 편의상 중등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초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와 문학을 합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책을 많이 읽히고 문학적인 문해력을 길러줘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 분석을 통해서 고난이도의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게 저희 기파랑 문해원의 핵심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뭐가 결합됩니까? 비문학이 결합되죠. 더 이상 아이들한테 이야기책을 읽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히냐? 고전, 개념서,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비인간적인 책들을 좀 읽혀요. 굉장히 어렵고 좀 따분한 책들.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 베개로 쓰기 좋은 그런 류의 책들을 좀 많이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책들을 읽히면서 지문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리고 나서 문학하고 문법을 매주 나갑니다. 사실 이거를 다른 학원에서는 매주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독서하고 비문학을 나가다 보면 문학 또는 문법을 격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비문학을 합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을 매주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법이 매주 나갈 수 있으니까 문법을 몇 회 반복한다? 3년 동안 6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회를 반복하니까 우리 기파랑문회원에 들어온 머리 좋은 학생들이라면 문법이 이골이 나겠죠? 그래서 문법 지식들을 중학교 때 완벽하게 습득해서 고등학교 내신 때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검증받은 국풀학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국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걸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지문이 있고 문항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으면 지문 분석이 나오고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본 다음에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1번을 고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깝다라고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요? 채점을 세모를 쳐요. 왜냐면 내가 맞출 수 있었던 거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해설을 보죠.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똑같은 문제를 주면 애가 1번을 고르고 어떤 생각합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학생의 사고 과정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생은 본인이 1번과 2번 중에 1번을 선택했을 때 감으로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얘도 그렇게 무책임한 애는 아니기 때문에 얘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거를 문제를 푸는 순간만 기억하고 남겨놓지 않죠. 수학은 풀이 과정을 남겨놓으니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알아요. 근데 국어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문을 같이 읽어주죠. 그렇지만 얘는 지문을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사고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회로가 꼬인 부분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풀이 과정을 제시해서 풀이 과정을 완성하는 걸 통해서 1번이 정답인 이유를 너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구풀 학습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저희는 문제를 스스로 읽고 그리고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리고 학생이 자기의 사고 과정에 맞춰서 올바르게 문제의 정답을 추론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자, 기파학문회원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쭉쭉 넘기면서 볼게요. 일단 지금은 유명해진 설랑, 화랑, 원화, 국성, 기파랑 요거 있죠. 저희가 기파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찬기파랑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랑도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설랑, 화랑, 원화, 국성, 기파랑이라고 하는 과정이 6개월로 구성되어 있고 기파랑 과정은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몇 년짜리 커리큘럼인가요? 3년짜리 커리큘럼이죠. 근데 이 3년짜리 커리큘럼을 설랑부터 시작하면 3년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점수가 나와서 원화나 국선으로 들어오면 그 이상부터 듣고 졸업하게 되는 형태의 학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이 설랑에서 시험을 봐서 화랑으로 진급해야 되고 화랑에서 시험을 봐서 원화로 진급해야 돼요. 근데 점수가 안 돼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는 향도라고 하는 클리닉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어떤 부분이 웃긴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네. 네네. 학원에서 이렇게 뭔가 클리닉 과정을 보내는 게 조금 그랬나요? 네네. 설랑에서든 화랑에서든 향도로 학생들을 보내면서 클리닉을 보내고 다시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중등반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기파랑 과정으로 졸업을 하면은 저희 중등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해당하는 아람반으로 넣어주고 무시험 전형으로 그리고 나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과정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국선에서 기파랑으로 못 올라간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풍월주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풍월주 과정에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중등반에 가온이라고 하는 레벨로 무시험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문학과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독서 논술은 월 몇 권입니까? 월 2권이에요. 그러니까 2주에 책 한 권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주에 책 한 권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요. 책과 관련된, 책의 주제와 관련된 칼럼이 있고 칼럼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라고 하는 게 1주차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사실적 이해 1주차, 추론적 이해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우리가 독서논술 학원에 보내면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어머님들은 아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자꾸 아이가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발표와 표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왜 얘는 도대체 내 몰래 책을 읽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책을 읽다가 점점 간을 보게 돼요. 한 절반만 읽어도 선생님이 알까 모를까? 그리고 4분의 1만 읽으면 선생님이 모르겠지? 이런 류의 생각을 하면서 책을 대충 읽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야만 풀 수 있는 사실적 이해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채워야 되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독서 교육의 본질인 책을 읽는다라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옆방에 가서 책을 읽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해요.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을 버릴 수도 있죠, 애가. 하지만 그렇게 아이가 옆방에 유배를 갔다 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애들이 쟤는 언제 와요? 이제 쟤는 왜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얘기를 계속해요. 수업하다가도. 그러면은 저희가 쟤는 책을 안 읽어와서 읽고 오는 거야. 책을 안 읽어오는 애도 있군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반드시 읽어와야만 한다는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애들이 이제 꾸준히 읽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 걸 구성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책과 관련된 어휘 정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책과 관련된 이제 독서 퀴즈가 수능형의 문제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주차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책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토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글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논서술형 문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논술형 글쓰기를 연습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에 맞춘 글쓰기를 진행을 하면 선생님들은 첨삭 지도를 해주고요. 첨삭 지도를 해줘도 애들은 안 읽겠죠. 안 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학원에 부릅니다. 그래서 대면 첨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파트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 비문학 파트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일단 수업과 활동과 과제와 주간 테스트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 수업이 이루어지면 워크북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해력 수업에서 알려준 개념을 적용해서 글을 분석합니다. 스스로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에서는 명제 판단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정답을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과제에 나온 내용이 주간 테스트에 그대로 실리거든요. 그러면은 과제에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오면 주간 테스트를 높은 점수를 받을 거고, 반대로 과제에서 정답을 잘못 찾으면 주간 테스트 점수가 낮겠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하나 약속드릴 게 있어요. 저희는 과제를 보고 나서 주간 테스트로 넘어갈 때 수업 시간에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주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주간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 스스로 과제를 찾는 과정이 결국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익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주간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학생이 잠깐은 주간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주간 테스트 점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답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리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과정들, 그 성인들이 읽는 지문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지문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교재를 보면 일단 문해력,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을 살펴본 후에 학생들이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훈련들을 매주 다른 훈련을 진행하면서 문장부터 글까지를 읽는 훈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워크북에서 활동한 문장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명제 판단이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이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이라면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걸 스스로 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을 주간 테스트에 그대로 실습니다. 자, 비문학과 관련된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정리해주고 어휘와 관련된 퀴즈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암기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에서 암기 여부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의 기본이 되는 어휘력을 신장시켜주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치르면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배운 지문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문해력만을 가지고 새로운 글을 얼마나 잘 읽어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학생들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정기평가를 입학 테스트와 동일하게 사용해서 학생들이 입학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등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등 같은 경우에도 입학 테스트는 60분짜리고요. 입학 테스트가 갱신 후에 재응시가 되는 거는 초등하고 똑같습니다. 성적의 유효기간은 직전 입학 테스트 성적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자, 그렇게 입학 테스트를 봐서 학생들은 아람, 가온, 나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1, 중2, 중3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고1, 고2, 고3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어려운 수능형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저희 학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승급, 강급이 6개월마다 진행되는데 주간 테스트 숙제 점수가 10%씩 반영되고 정기평가 2회 평균이 80%가 반영돼서 학생들은 아람에서 가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나래에서 가온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래 친구들은 조금 더 적은 정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원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그 벽돌책입니다. 이게 호신용 무기로서도 될 수 있는 저희가 읽는 책들인데 오래된 미래, 총균세,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 처음에 이거를 읽힌다라고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치동에서 이제 중학생들이 이런 류의 책들을 읽는 건 그렇게 낯선 현상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때 이 책들을 읽어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때 이런 류의 책들을 읽고 자기 혼자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런 류의 책들을 읽으면 흔들리지 않은 1등급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책들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슬로우 리딩, 한 달에 책 한 권 혹은 두 달에 책 한 권을 스스로 요약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나중에 구술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을 쓸 때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책 내용을 암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서전 활동에서
어떻게 책을 메모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학생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책 읽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필기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고서 어휘를 몰라서 책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책과 관련된 어휘를 퀴즈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독서 퀴즈를 풀면서 책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조금 빠른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 학생들이 이 표에 맞춰서 서론의 내용 혹은 그 서론의 내용에서 제시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문단과 문단끼리 소제목별로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책 내용을 요약하고 1장에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줄글로 요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별로 학생들이 책 내용을 요약하면서 점점점 스스로 요약하는 범위를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문학 실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총균세를 읽던 사피엔스를 읽던 그 지문을 실제 비문학 지문처럼 가져와서 저희가 모의고사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기 날개 문제는 내신형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저희가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총균세를 읽으면 독서 활동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수능 비문학처럼 한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간을 단축해서 무엇을 한다? 문학과 문법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제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초등과 달리 여기에 번호 정론란이 있죠. 번호 정론란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답을 만드는 유형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X면 그냥 X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오답이 만들어졌는지를 번호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논리적 글쓰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논술 대비를 하고요. 자, 문학으로 넘어가면 개념서를 학습하고 그 개념서에 맞춰서 작품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세부적으로 작품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표현 기법들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주제,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문항들은 국어 풀이 과정이 상세하게 달려 있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책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어휘 퀴즈를 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문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서가 나와 있고요. 개념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감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감으로 찍지 않고 문제를 푸는 근거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풀이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저희 중등 내신 점수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보다 짧게 대비합니다. 5주가 아닌 4주를 대비해요. 직전 보강 포함 4주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의 목적이 중등 내신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거 그리고 고등 1학년 내신 시험에서 1등급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등 내신은 그냥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걸 하느냐?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해요. 즉, 한번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오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지문을 반복 학습하면서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한 문제 포인트를 짚어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가 모은 문제들, 고난이도의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문제를 양치기로 푸는 게 아니라 엄선된 문제들 100문제를 단원별로 풀면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적게 풀지만 고난이도의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면서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수학,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다른 좋은 학원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시키는 학원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내신을 많이 신뢰해 주시는 편입니다. 자, 내신 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신 여권은 실제로 여권처럼 생겼는데 이 내신 여권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습서를 1주차 진도 범위까지 풀었는가 혹은 수업 내용에서 수업을 다 하고 나서 구두 테스트라고 하는 걸 진행하는데 그 구두 테스트에 막힘없이 대답했는가 등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자기 주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즉 학생들이 중학교 때 좋은 점수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에 때려박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내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태도를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왜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야 1등급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요약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일단 첫째, 문해력의 중요성. 일단 변화하는 입시 환경 그리고 학습 전반에서 문해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수학, 영어를 할 때에도 문해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선행이 무너진다. 기판학문회원은 문학적 문해력과 비문학적 문해력을 1, 2교시로 나누어 학습한다. 기판학 중등과는 독서, 비문학, 문학, 문법을 국어 전 영역에 걸쳐서 매주 학습하면서 고르게 간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중등의 고전도서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잡아줘서 고등 내신을 대비하는 학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변하지 않는 교육적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문해력을 길러줘서 학생들이 어떤 시험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원입니다. 제 설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